일행은 라지가트에서 유적지로 알려진 피로즈 샤 코트라를 둘러보았다. 거기에 서 있는 아소카 대왕의 법칙을 새긴 석주를 견학하기 위해서였다. 아소카의 석주는 폐허가 된 궁정 건물 위에 서 있었다. 이 석주는 델리토프라 석주라고 하는데 높이는 14.5m 정도로 하나의 사암으로 만들어졌다. 7장의 법칙이 새겨진 귀중한 석주라고 한다. 아소카 대왕은 기원전 3세기에 불교를 근저로 자비의 정치를 펼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처음부터 훌륭한 왕은 아니었다. 오히려 포악한 아소카라고 불릴 만큼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부왕까지도 멀리하였으며 99명의 형제를 살해하고 왕위를 장악했다고 한다. 그러한 아소카에게 전기가 찾아온다. 그는 즉위한 지 8년째 되는 해 대군을 이끌고 마가다국의 남쪽에 위치한 칼린가국을 공격했다. 그때 15만 명이 포로가 되었고 10만 명이 살해되었으며 더욱이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칼린가의 대학살이다. 칼린가 대학살의 참상은 아소카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채 지워지지 않았다.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소카도 진심으로 회한을 느끼고 진실한 인간의 길을 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생애 2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열심히 나가게 된다. 아소카가 불교에 귀의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본격적으로 신앙에 힘쓰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마침내 아소카는 무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결의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식이다라는 마음으로 민중의 이익과 안락을 기원했다. 그것은 일체 중생은 내 자식이니라 라고 말한 석존의 자비정신을 정치 세계에서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국내에는 사람을 위한 병원은 물론 가축을 위한 병원까지 세웠다. 또 약초 재배를 추진하고 가로수를 심기도 했으며 우물을 파는 등 많은 사회 사업을 펼쳐갔다. 나아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을 그만두고 평화사절을 파견했다. 실로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의 모습이었다. 신이치는 아소카 대왕의 법칙이 새겨져 있는 석주를 올려다보았다. 석주는 석양을 받아 금색으로 빛났다. 거기에는 될 수 있는 한 살생을 금지할 것과 나무 심기, 물 마시는 곳의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신이치는 동행한 멤버들에게 말했다. 아소카 대왕은 불교를 근저로 자비의 정치를 펼쳤다. 이것은 불법자로서 실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네. 광선유포의 목적은 사람들이 불법을 믿고 그 결과 민중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법의 천리가 인간의 삶과 연계하여 현실 사회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모범이 아소카 대왕의 치세라고 생각한다. 신이치가 말하자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불법을 근저로 한 사회라고 하면 곧 일련 종종을 국교로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정교일치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합니다. 하긴 이것은 학회가 동지를 정치계에 내보낼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만. 그 말을 받아 기요와르가스가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다른 종교 단체들도 보수당 의원을 지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이치는 웃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소카 대왕 시대를 보면 불법을 근저로 한 정치란 어떠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근저로 한다는 것은 정치 이념으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철학을 갖는다는 것이지. 만약 정치가에게 확고한 철학이 없다면 단지 상황에 휩쓸리는 부평초와 같은 정치가 되고 말 것이다. 불법의 자비를 이념으로 했을 때 더 많고 새로운 차관점을 찾아 새로운 정책을 창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는 것이며 또
그것이 복지의 추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대기업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가려는 사람 우선의 정책도 탄생할 것이 분명하다. 또 모든 사람이 불자라고 받아들이는 불법 사상은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확고한 평화를 실현하는 기반이 됨과 동시에 인류 이익의 탐구라는 발상을 확립해갈 수도 있다. 아소카 대왕의 정치도 그 실리에이며 그것은 정교 일치와는 분명히 다르다. 덧붙여 말하면 그는 자비의 정치를 실현하여 불교 유포에 힘을 기울였지만 불교를 국교로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정교 일치라는 것은 국가 권력과 종교가 직접 결부되는 것을 말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일찍이 일본에 있었던 신사 신도와 권력의 관계가 아닐까. 메이지 헌법 제28조에 신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신사 신도는 국가의 제사로 해야 하며 종교가 아니라고 하여 국가의 특별한 보호 아래 두었다. 그리고 사실상 국가 종교로 만들어갔던 것이다. 전쟁 전과 전쟁 중에도 군부 정부는 이런 국가 신도를 정신적 지주로 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그 사상에 따르지 않는 종교를 사정없이 탄압했다. 그런 가운데 창가 교육학회에 대한 대탄압도 일어났던 것이다. 신차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도 이사장 도다 조세를 비롯한 학회 간부가 잇따라 투옥되었다. 그러나 마키구치도 도다도 신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셨다. 굴복은 인간의 혼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사하신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재의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일본국 헌법 제20조에는 신교의 자유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은 신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나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행사하여 종교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특정한 종교단체에게 입법권이나 과세권, 재판권 등 통치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종교단체가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선거의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은 결사나 표현, 정치 활동의 자유로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 그렇게 추천된 의원이 강요 등 정부의 공직에 취임하는 것도 그 자체는 결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을 역이용하여 법조문을 확대 해석하고 종교단체의 선거 지원이나 정치 활동을 위법이라고 한다면 종교인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종교를 부당하게 봉쇄하고 차별하려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학회는 정교일치를 목표로 한다라는 식의 의도적인 선전이 이 당시부터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런 유형의 학회에 대한 비난 중상이 계속된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네. 지금까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온 사람들은 민중편에 서서 정치를 실현하려는 학회 출신의 의원이 증가하면 자기들의 기반을 잃지 않을까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종교계에서도 역시 학회의 전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교의에 대해 논의한다면 패배는 분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양자가 손을 잡고 학회를 배척하려고 한다. 그를 위해 평론가나 매스컴을 이용하여 학회가 국교화나 일국지배의 야망을 품은 위험한 단체인 양 선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설사 사실무근이라고 할지라도 반민주적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만 있다면 크게 이미지를 깎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 기요하라가스가 분노하며 말했다. 너무도 비열한 짓이군요.
섬나라 근성은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매스컴의 힘은 크다. 그것이 한번 악용되면 사실무근의 사람이 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명예도, 인권도, 사회적 신용도, 때로는 생활의 기반마저 박탈당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런 도리에 어긋난 처사에 대해서 개인이나 민중 집단은 너무나도 무기력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결국 매스컴을 조작할 수 있는 권력자나 세력의 횡포에 대해 민중은 눈물을 머금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기어와라가스는 개탄하듯 말했다. 생각해보면 학회는 옛날부터 수없이 많은 말을 들어왔지요. 폭력 종교, 공양 도둑, 파쇼 등이라고. 시인치는 유쾌한 듯 소리를 내어 웃었다. 대성인의 말씀대로 악구메리를 당해왔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동지는 기세를 더해갔고 학회에 대한 공감의 테두리를 착실하게 넓혀왔다. 모든 학회원이 진지하게 투쟁하고 목소리에 자신의 확신을 담아 학회의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주장하여 중상과 편견을 깨뜨려왔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미치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과 실감이 뒷받침된 목소리의 울림을 능가할 것은 없다. 별거 아닌 듯해도 1대1의 깊고 성실한 대화야말로 결국 학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네. 간부들은 눈을 반짝이며 시니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질문했다. 아소카 대왕이 불교를 국교로 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당시의 종교 사정을 자세히 연구해보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내 추측으로는 위정자로서 요즘 말하는 사상과 신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 그것은 정신 독립의 중심축이며 인간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 종교 전쟁을 피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상의 교의 차이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부한 곳에서 일어난다. 결국 권력을 얻은 종교가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타 종교를 차별하여 배척한다면 억압받은 종교도 또한 무력으로 그에 대항하게 된다. 아소카 대왕은 평화를 바라는 불교도로서 그것까지 고려해 요즘 말하는 종교 분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네. 야마모토 시니치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니타스 법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연 깊은 고찰이군요. 시니치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추측에 불과합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소카 대왕이 불교를 국교화하지 않은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국교화되면 아무래도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신앙도 점차 자발적인 면을 잃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불교가 번영한 듯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불교 그 자체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도리를 다한 대화로 촉발시킴으로써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종교가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포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진정한 종교입니다. 국교화나 권력의 비호를 바라는 종교는 진정한 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학회가 이렇게 해서 절복하고 광선유포할 수 있는 것도 헌법에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창가학회는 영원히 신교의 자유를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니치의 말에는 힘이 담겨 있었다. 통역인 미카와 겐지가 망설이다 질문했다. 지금 선생님께서 종교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부가 절복을 하다 보면 자기 종교만을 옳다고 하고 타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독선적이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종교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에 자주 부딪힙니다. 이 말을 듣자 시니치는 곧바로 대답했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선입니다. 그래서 학회는 마키구치 선생님 이래 철저하게 종교를 연구해 왔습니다. 문헌적인 증거와 도리, 또 현증에 입각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척도로 모든 종교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백만 세대의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그 결론으로서 우리들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만이 만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신앙,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좌담회라는 사회에 개방된 대화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선을 배제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긴 여행으로 시니치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카와 겐지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해갔다. 어물쩍 넘겨버리는 무책임한 답변으로는 청년의 진심을 납득시키고 육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는 정과 사, 선과 악을 애매하게 만드는 풍조가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 정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악을 보고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거나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자비합니다. 아이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엄하게 훈계하는 것이 인정입니다. 하물며 종교는 삶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짓고 맙니다. 따라서 가르침의 정사를 엄하게 검증하고 잘못이 있으면 논의하여 바로잡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잘못을 알았다면 도리에 맞는 올바른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인간으로서 향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신앙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종교의 정사를 서로 논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식의 말은 도리상으로도 큰 잘못입니다. 일본에는 종교의 정사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배경에는 예로부터 일본의 종교가 다신교였으며 일본인에게는 타 종교를 수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이 마침내 가르침의 정사를 불문에 붙이고 불교의 혼란과 퇴폐를 불러온 결과가 되었다. 그러한 속에서도 옛날 헤이안 시대 초기의 전교대사가 석존의 경문에 입각해서 종파의 우열을 명확히 해갔다. 그는 법화경 제일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여 남도 육종이라고 불리는 모든 종파를 논파했다. 모든 종파들은 반론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자 음습한 탄압을 거듭하고 정교대사를 대망어를 설하여 교단을 분열시키는 자라고 하여 대학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일본 종교계에서는 이미 이 시대부터 서로 보신을 위해 가르침의 정사나 우열을 구명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풍조가 생겼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니치렌 대성인이 출연하여 사계의 격언으로 종교의 정사를 철저히 바로잡고 대절복을 전개했다. 그러자 다른 종파들이 대성인을 죽이려고 막부 권력과 결탁하여 박해에 박해를 거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에도 시대에 접어들자 도쿠가와 막불은 1년종 등에게 자찬 회타의 금지령을 내리고 종파 간의 논쟁을 금했다. 단가제도, 사청제도로 사원을 권력의 하부구조에 편입시켜 민중을 관리하려는 막부에서는 지배체제의 강화와 질서 유지가 가장 중요했다. 그 때문에 단도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종론을 가장 두려워하여 금지했던 것이다. 그것이 종교의 형해화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그 종교 정책은 사회에 침투하여 종론은 어느 쪽이 패배해도 석가의 수치라는 풍자시가 유행한 것처럼 논쟁을 부정하는 일본인의 의식을 형성했다. 메이지 이후 불완전 하나마 신교의 자유가 인정되었지만 국가 신도를 정신적 지주로 했던 군부정부는 신도의 비판을 허락하지 않았고
종교에 대한 감시와 간섭을 강화해 갔다. 그럼으로써 종교 대 종교의 자유로운 논쟁을 회피하게 하는 경향을 조장했다.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완전한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종교의 정사를 서로 논하는 것을 기피하는 정신풍토는 그대로 계승했다. 그리고 신앙은 자유이므로 종교의 정서를 둘러싼 논의 따위는 쓸데없는 간섭처럼 여기는 풍조를 초래했다. 그러나 종교가 민중구제나 행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유로운 토의의 장을 열어 자기 종파의 가르침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것은 종교의 의무이다. 또 자기 종파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없는 종교라면 이것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나아가 그렇게 선언하면서 만인에게 포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으로서 무자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동행 간부들을 주시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불법자로서 가르침의 정사, 승려를 엄격하게 판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불행해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관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만인을 행복하게 하려는 자애의 넓이, 깊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악에 대해서는 가면히 싸워야 한다. 하물며 대선을 파괴하는 대악, 다시 말해 악귀 입기신의 마의 작용을 하는 자와는 철저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관용이 아니라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보신과 타협하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다. 신이치의 말에는 신념이 울려 퍼졌다. 열반경에는 만약 선구비가 법을 깨뜨리는 자를 보고 그냥 두고서 가책하고 구견하고 거처하지 않는다면 응당할지어다. 이 사람은 불법 중의 원적이로다. 만약 능히 구견하고 가책하고 거처한다면 이는 나의 제자요 참된 성문이니라 라고 있다. 이것은 만약 불제자로서 법을 파괴하는 자를 보고 탄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 사람은 불법의 원적이며 잘못을 바로잡고 싸워야만 진정한 제자라는 가르침이다. 석존도 악의 작용을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고 제바달다를 엄하게 규탄했다. 반역한 제바달다는 석존의 목숨을 항상 노리며 교단의 분열을 획책했다. 그러나 석존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제바달다의 사이에 미혹되어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악을 바로잡으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것은 또 제바달다에 대한 엄해이기도 했다. 그리고 석존에게 끝까지 적대했던 제바달다는 최후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설해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악과 싸우는 것이 종교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인식 부족이다. 불법에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가르친다. 또 만물은 서로 관련하여 존재한다는 연기 사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대악인이라도 말살한다는 식의 발상이 생길 리 없다. 불법자의 투쟁이란 어디까지나 비폭력에 의한 언론전이다. 언론,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대우한다는 증명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양심을 일깨우는 생명의 촉발 작업이며 무엇보다도 인내와 강한 끈기가 필요하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옥중에서 취조받을 때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 토론합시다 라며 당당하게 학회의 정의를 이야기하며 절복하셨다. 과거의 종교 전쟁을 살펴보면 언론에 의한 싸움을 포기하고 마치 문단무용이라는 듯 폭력으로 호소한다거나 권위 권력을 내세워 탄압하는 곳에서 기인한다. 이 언론주의에서도 분명하듯이 불법은 가장 관용적인 종교이다. 저 제바달다조차도 최후에는 법화경에서 성불의 기별을 받았다. 이것은 불법자의 싸움이란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자비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신이치는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해갔다. 일행은 진지하게 야마모토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또한 대성인도 권력과 유착하여 사의를 내세우는 악승과 철저히 싸우셨다. 악녀를 엄개치 않으면 어찌 선사를 이루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저 만기를 수행하기보다는 이 일용을 금해야 할 것이로다 라고 연부를 갈파하셨다. 이 대확신으로 용맹 과감하게 악을 책하셨고 그로 인해 몇 번이나 목숨이 위태로운 대난을 만나셨다. 그러나 그 대난 때문에 법화경을 몸으로 읽고 법화경의 행자가 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치렌이 부처가 되는 제1의 우배는 가게노부, 법사로는 료칸, 도류, 도아미 다스부와 헤이노 사에몬 노조, 고도노가 아니었던들 어찌 법화경의 행자가 되었으랴 하고 기뻐하노라. 즉 대성인께서 부처가 되기 위한 제1의 선지식은 도조 가게노부와 고쿠라쿠사 료칸 등의 탄압자들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법화경의 행자가 되었겠는가 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다. 더욱이 원컨대 나를 해치는 국주 등을 최초로 이를 인도하리라 라고 자신을 박해했던 국주들을 최초로 구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악과 철저하게 끝까지 싸워온 본불의 경계에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악과 싸워야만 자신의 흉중에 있는 악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자신의 인간혁명이 있고 수급 전환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나 박해자의 존재에서도 결과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구제해 주어야겠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불법의 관용정신은 법화경에 설해진 불경보살의 삶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의 불성을 믿고 당신들은 보살의 도를 행하여 부처가 될 사람들이다 라고 이른바 24문자의 법화경을 설하고 예배하며 다닌다. 그러자 무지한 중생들은 그를 지팡이나 몽둥이로 때리고 기와장이나 돌을 던졌다. 그러나 불경보살은 그런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법에 대한 엄격함이 있으므로 상대를 믿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성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법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단언할 확신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관용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에는 관용이 아닌 겁먹은 타협밖에 없다.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니타스 법주가 감동한 듯 말을 꺼냈다. 도다 선생도 악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싸우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관용적이었습니다. 나는 도다 선생님이 가사하라 지코를 도와주셨을 때 그 광대한 자비에 놀랐습니다. 가사하라 지코는 전시 중 군부정부에 영합하여 신본 불정론의 사의를 외쳤던 1년 정종의 승려다. 그는 천조 대신이야말로 본지이고 석가열애는 수적이며 또한 천조 대신은 남묘호랭개교를 세법적으로 일본에 구현한 지존이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설한 부처가 니치렌 대성인이라는 사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 신본 불정론으로 신국 사상의 시류에 편승하여 정부가 국가 총동원 체제를 만들기 위해 내세운 1년종 각파와의 합동을 추진해갔다. 실로 사자 몸속의 벌레가 되어 정법을 파괴하려 했던 악승이었다. 더욱이 가사하라는 대석사를 불경죄로 고소하는 등 암약을 거듭했다. 그것으로 당국은 과감한 절복을 추진하고 있는 학회를 겨냥하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도다 조세이 등 학회 간부의 체포를 단행하게 된다. 그것이 마키구치 회장의 옥사라는 대탄압을 초래했다. 종전 후 도다 조세이가 회장에 취임한 다음 해인 1952년 4월 이미 승적을 박탈당했어야 할 가사하라가 총본산에 있다는 것을 안 학회 청년부는 가사하라에게 신본 불정론이 사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키구치 회장의 묘 앞에서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총본산에서 거행된 종지 건립 700년 기념 경축 대법회 등산 때의 일이었다. 가사하라는 청년들의 추궁으로 일단은 죄를 인정하고 사죄장을 썼다. 그러나 곧 말을 번복하여 폭행과 협박 때문에 사죄했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했던 것이다. 이때 1년 종종 종회에서는 잘못은 학회에 있다며 회장인 도다 조세이에게 사죄장을 제출, 대강도 파면, 그리고 등산 정지라는 3개 항목의 처분을 요구하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의결을 내렸다. 또 가사하라는 도다를 고소했다. 도다는 시즈오카현 요시와라 경찰서에 유치되어 밤새 취조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의 니시오 법주는 가사하라에게 계고문을 보냈으나 도리어 가사하라는 법주를 고소하겠다고 떠들었다. 이때 가사하라를 설득하고 또 그가 주지로 있던 절의 단신도를 만나 지도한 사람이 호소이 서무부장, 훗날 니타스 법주였다. 호소이 서무부장으로부터 가사하라 사건의 진상을 처음 들은 단신도들은 자신들이 가사하라 지코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분노하여 가사하라를 면책했다. 믿고 의지하던 단신도에게까지 인심을 잃고 고립된 그는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했던 것이다. 그는 참회와 속죄의 생활에 들어가 일체의 공직에 오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전후에 또다시 가사하라가 종문을 교란했던 것은 애초부터 종문의 애매모호한 대응 때문이었다. 악의 뿌리를 엄하게 단절하려 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용인해온 데에 그 요인이 있었다. 철저한 투쟁 없이는 사악을 분쇄할 수 없다. 도다주세이는 결단코 가사하라의 사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을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두면 영원히 화근을 남기게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가사하라의 사이의 뿌리가 단절되었던 것이다. 그 후 가사하라도 역시 개심의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법 화계의 죄 때문인지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이식금융 사기에 휘말려 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빠져버렸다. 그 소식을 들은 도다는 뜻밖에도 가사하라에게 위로금을 보내고 또 남자부에게 원조를 제안했다. 그 뜻에 따라 뜻있는 남자부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야마모토 신이치가 대표로 지원금을 가사하라에게 전했다. 가사하라는 덕분에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도다에게 있어 그는 은사 마키구치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다. 아니, 도다 자신도 그의 암약으로 2년간에 걸친 옥중 생활에서 괴로움과 쓰라림을 겪었다. 또 학회는 거의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자비를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아무리 미워해도 분에 차지 않을 상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도다는 불법의 대자대비로서 가사하라마저도 관용의 손길로 따뜻하게 감쌌던 것이다. 아소카 대왕의 석주 아래에서 나눈 대화는 불법의 깊은 천리를 배우는 의의 있는 한때가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불법의 자비정신은 아소카 대왕에게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간디, 네루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인도의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위대한 한 줄기 정신적 수맥이 있는 것이 아닐까. 붉은 저녁 노을이 대지를 감싸듯 불타고 있었다. 이튿날 2월 2일에는 옛 무굴 왕조의 수도였던 아그라를 시찰하기로 했다. 아침 6시에 공항으로 갔지만 비행기는 오전 7시 정각이 되어도 이륙하지 않았다. 아그라에 안기가 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이쯤 되자
그러한 일에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행기가 출발한 것은 오전 9시 45분이었다. 아그라에서는 타지마할과 아그라성 등을 겨냥했다. 이 타지마할도 델리성을 축조한 무굴 왕조 제5대 황제인 샤자한이 세운 것이다. 황제는 황후를 깊이 사랑하여 14명의 자식을 두었으나 원정 중인 1631년 황후가 산후열 때문에 타계하고 만다. 황제가 황후를 추모하고 묘를 짓게 한 것이 이 타지마할이다. 방대한 대리석과 붉은 사암,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아온 귀한 석재를 재료로 하여 완성하기까지 실로 22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묘의 기단은 높이 약 5.5m, 사방 약 95m로 네 모퉁이에 첨탑이 솟아있다. 그 중앙에 큰 돔을 얹은 사방 약 57m인 묘의 본체가 있다. 이 거대한 돔은 직경 약 18m로 정상까지의 높이는 놀랍게도 약 58m에 이른다고 한다. 푸른 잔디밭 저편에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서 있는 백아의 건물은 호화찬란하기 그지없었다. 이 묘를 아그라 성에서 바라보면 야무나 강에 떠 있는 듯이 보인다. 황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묘를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지었다고 한다. 타지마할의 정원을 걸으며 니타스 법주가 시니치에게 말을 건넸다. 어제 본 자마 마스지드, 그리고 이 타지마할도 크고 훌륭한 건물입니다. 일본과는 스케일이 다르군요. 설마 이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호화롭고 훌륭한 건물이군요. 그러나 강대한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고역이라는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이 민중의 괴로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호화찬란한 건물도 퇴색해 보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청본산에 세우려는 대객전은 권력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짓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건설을 위해 공양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존귀하지 않을까요? 햇빛이 빛나는 베가의 타지마할은 연못에 비치어 미풍의 잔물결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니타스가 미소 지으며 시니치에게 답했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권력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무굴 제국도 거의 인도 전역으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라는 종교는 지금도 이 인도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시니치가 말했다. 역시 민중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중과 함께 나아가는 속에 불법에 영원한 번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학회가 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58입니다만 야마모토 선생이 내 나이쯤이 되었을 때 학회도 정문도 광선유포도 어떻게 발전해 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쁩니다. 니타스와 시이치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이 천지가 흥망성쇠의 역사적인 무대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히 미래에 대한 전망과 결의가 되어 신바람이 나지 않았을까. 일행이 아그라를 뒤로 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차를 타고 델리로 향했다. 차창 밖에는 끝없는 대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석양이 구름을 7색깔로 물들이고 잠시 후 주홍색 베일로 대지를 감쌌다. 그리고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자 어둠에 감싸여 갔다. 그 속에서 차의 헤드라이트만이 빛을 던지고 있었다. 델리에는 오후 9시가 넘어 도착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음날 파트나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했다. 다음 날인 3일, 일행은 오전 6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델리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는 7시 반에 출발했지만 도중에 라크노, 알라하바드, 베나레스를 경유하여 파트나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다. 캘커타에 사는 일본인 멤버가 공항에서 맞이해 주었다. 파트나는 겐지스 강변에 발달한 비하르주의 주도이다. 옛날에는 마가다의 국왕인 아사세가 이 땅에 성을 쌓았다고 하여 후에 아소카 대왕도 이곳을 수도로 정했다. 시니치 일행은 일단 호텔로 가서 오후 3시가 지나 겐지스 강으로 나갔다. 강변에 내리자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장작이 불타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각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곳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겐지스 강을 인도 사람들은 강가라는 여신의 이름으로 부른다. 거기에는 겐지스에 대한 동경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다. 겐지스에는 이런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선조의 혼을 구하기 위해 수행에 면류한 왕이 있었다. 선조의 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천상의 여신인 강가의 물길을 지상으로 인도하여 그 물로 화장을 한 재를 청정하게 해야만 했다. 왕은 오랜 고행 끝에 그 공덕으로 강가를 지상으로 내려보낸다는 허락을 얻었다. 그러나 강가가 한꺼번에 물을 흘려보내면 지상에서는 큰 홍수가 나고 만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머무는 시바신이 자기의 2발로 강가에 흘려보내는 물을 받아 그것을 7개의 강으로 나누어 하계에 흐르게 했다. 그중 하나가 성스러운 겐지스의 흐름이라고 한다. 또 힌두교도는 이 겐지스에서 목욕을 하고 여기서 생을 마쳐 화장한 재가 이 강에 뿌려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어머니와 같은 겐지스는 묵묵히 흐르며 화장의 불꽃을 물 위에 비추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타오르는 불을 향해 합장하고 명복을 빌며 제목을 불렀다. 이 계절의 겐지스는 건기이기 때문에 수량이 적다고는 하지만 강폭은 끝없이 넓어 건너편 강 기슭이 멀리 희미하게 보였다. 조용한 흐름이군. 신이치가 말했다. 옆에 있던 일행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대하는 조용하게 유유히 흐른다. 요컨대 조용함이란 깊이이며 풍요로움, 거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흐름은 대평원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지금의 학회는 아직 계곡의 흐름에 불과한 시대지만 얼마 안 있으면 대하의 시대로 들어간다. 좁은 물줄기는 골짜기를 흐르며 바위에 부딪히고 세찬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시련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대하가 된다. 지금은 어쨌든 힘이 있는 한 달리는 것이다. 움직인 만큼 흐름을 열린다. 오로지 똑바로 돌진해 가는 것이 청년의 기계다. 신이치는 그리고 나서 모리카와 가즈마사와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말했다. 드디어 내일은 부다가야에 가는군. 3대 비법초를 매장하고 미래를 향해 동양 광포의 이정표를 세운다. 그 순간을 170만 세대의 동지가 기원하며 기다리고 있네. 동양 광포는 도다 선생님의 유언이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스승의 정의를 증명하고 선생님을 현창하는 것이다. 내일은 제자로서 서원하는 날이다. 모두 함께 대성공시키자. 신이치의 눈동자는 결의에 불타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동양 황포의 역사에 영원히 빛을 발할 매장의 날 아침이 찾아왔다. 1961년 2월 4일 오전 7시 세키 이사오, 모리카와 가즈마사, 아키즈키 에이스케, 미카와 겐지 등 4명은 선발대로 차를 빌려 부다가야로 출발했다. 차에는 매장품을 비롯해 그 밖의 기재가 실려 있었다. 그들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야에서 부다가야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방문하여 매장 허가를 받는 일이었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아
차가 심하게 흔들렸으나 모두 한결같이 말이 없었다. 지금까지 매장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지만 결국 당일인 오늘까지 미루어지고 말았다. 더 이상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자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었다.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만약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지 못한다면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연장자인 세키 이사오가 대답했다. 부다가야에 매장하지 못한다면 그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영추산 부근이 되겠지. 그때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제안했다. 도중에 영추산 부근을 통과할 예정이니 만일을 위해 어디에 묻으면 좋을지 생각해 둡시다. 파트나를 출발하여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바위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추산인 듯 했다. 청년 부장님 안 됩니다. 이곳에는 묻을 수가 없습니다. 통역인 미카와 겐지가 아키즈키에게 말했다. 보세요. 저기 팻말이 세워져 있죠. 이 주변 일대는 국보 지역이므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도 뽑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형벌에 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곳에 멋대로 매장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 막다른 곳에 부딪힌 듯한 심정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부다가야에 매장하는 수밖에 길은 없었다. 그러나 반드시 위원장이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만약 여행이라도 갔다면 며칠이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위원장과 만났다 해도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당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모든 계획은 어긋나게 된다. 정오 전에 차는 가야 마을에 도착했다. 델리에서 받은 주소를 가지고 부다가야의 관리위원회를 찾았다. 곧 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얀 단층 건물이었다. 입구에 있던 남자에게 세키 사오가 명함을 건네고 옆에서 미카와 겐지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영어로 전했다. 위원장은 직무 중인 듯 했다. 안내를 받은 곳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거기에 책상과 의자를 내놓고 직무하고 있는 당당한 체구의 인도인이 있었다. 그 사람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위원장은 상냥하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서로 자기소개가 끝난 후 미카와가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다. 우리들은 최고의 불교를 신봉하는 창가학회라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종교의식으로서 속존이 성도한 성지인 부다가야에 일본에서 가져온 비석 등을 묻기로 했습니다. 매장 허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사람은 마른 침을 삼키며 위원장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는 더우니까 방으로 갑시다. 듣는 순간 맥이 빠져버렸다. 방으로 들어온 일행은 매장할 케이스와 동양 광포의 비석을 보이고 다시 케이스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다. 매장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동양 평화와 행복을 기념하는 물건들입니다. 미카와 겐지가 설명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는 네 사람의 얼굴은 긴장되어 굳어 있었다. 위원장은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알았습니다. 매장해도 좋습니다. 그 순간 모리카와 가즈마사는 기뻐하기보다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다. 위원장이 큰 눈을 더욱 크게 뜨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귀중한 것을 묻어버리면 아무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다가야의 사원에 보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카와가 통역하자 모리카와가 당황하여 대답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묻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장은 일본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매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은 담당자를 부르더니 일행을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일행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세키 이사오가 준비해온 학회 속에서 참가 학회를 위원장에게 건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들은 당신의 후의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키가 손을 내밀자 위원장은 그 손을 꼭 쥐었다. 나도 일본 분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방문을 사전에 알았다면 좀 더 충분히 준비하고 협력했을 텐데 아쉽군요. 지난해 일본의 황태자와 미치코 황태자비가 부다가에 오셨을 때 내가 안내했습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고 책상 속에서 그때 찍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일행은 위원장과 함께 동양광포의 비석을 에워싸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담당자의 안내로 석전 성도의 땅인 부다가야의 대보리사로 향했다. 가야에서 부다가야까지는 10km 정도의 거리였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일행의 마음은 가벼웠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도 한층 밝게 빛나 보였다. 저편에는 완만한 언덕이 늘어서 있고 녹색으로 우거진 숲이 펼쳐져 있었다. 가로수 사이에는 흙으로 만든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쇠똥을 건조하여 연료로 쓰기 위해 원형으로 펴서 늘어놓았다. 옛날 그대로의 생활 모습이 목가적이어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조금 더 가자 한낮의 태양을 받은 큰 탑이 빛을 발하며 하늘을 찌를 듯이 숲속에 우뚝 솟아 있었다. 대보리사였다. 일행은 절 앞에서 내렸다. 경내에 한 걸음 들어서자 큰 탑의 거대함에 압도당했다. 큰 탑은 방추형으로 높이가 약 50m나 된다고 한다. 이 탑의 원형은 기원전 3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아소카 대왕의 시대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붕괴되어 재건하는 등 몇 번의 확장과 개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 곳곳에 여러 가지 색의 꽃을 심는 등 구석구석까지 잘 관리한 모습이었다. 일행은 여기서 담당자로부터 대보리사의 관리 책임자인 총감독을 소개받았다. 일본인과 아주 비슷한 얼굴 생김새로 흰옷을 입은 30세 전후의 남성이었다. 총감독은 상냥하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모리카와 가즈마사는 통역을 통해 총감독에게 방문 목적을 전했다. 우리들은 이 절 주변의 좋은 땅을 골라서 기념품을 매장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경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은 총감독의 안내로 경내를 한 바퀴 돌았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보리수 밑이 석존이 성도한 곳이라고 한다. 매장 장소는 이미 일본에서 니타스 법주와 야마모토 회장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대보리사 북동 방향으로 정했다. 그 방향에 영추상과 일본이 있기 때문이다. 일행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절 밖으로 나가려 하자 총감독이 말했다. 묻는 건 절 안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곳은 관리가 철저한 성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파내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고마운 배려였다. 그들은 경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북동 방향에 있는 벽돌담 모퉁이를 매장 장소로 선택했다. 그리고 매장 의식에 사용할 향과 양초 등을 구입하고 매장할 구덩이를 파줄 작업 인부를 수배하는 등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신이치는 오전 9시가 지나서 니타스 법주와 함께 파트나의 호텔을 출발했다. 그는 차 안에서 이 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창제를 계속했다. 신이치 일행이 대보리사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 반이 지나서였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모리카와가 달려와 경과를 보고했다. 정말 잘 됐다.
고마운 분들이다. 시니치와 니타스 상인은 매장 장소를 둘러보았다. 여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로군요. 니타스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비에 들어가 매장할 장소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구덩이는 사방 5에서 60cm, 깊이 1m 정도로 팠다. 언제부터인지 담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두 신기한 듯이 준비 작업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앞에 의자를 나란히 놓고 테이블 위에 향과 양초를 준비했다. 그리고 파놓은 구덩이 옆에 동양 광포의 비석과 3대 비법초 등을 넣은 스테인리스 케이스를 놓았다. 준비는 끝났다. 신이치는 우뚝 솟은 큰 탑을 바라보았다. 창공에 흰 구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하늘 위에서 은사 도다 조세이가 줄곧 지켜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오후 3시 30분, 니타스 법주의 도사로 창제를 시작했다. 매장 의식의 시작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입교 개종으로부터 700여 년, 그 태양의 불법이 지금 바야흐로 월지를 비추고 동양 광포의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먼저 야마모토 시니치가 동양 광포의 비석을 손에 들었다. 그는 비석의 앞면을 영추산과 일본 방향인 북동쪽을 향하게 하여 땅속에 넣었다. 이어서 3대 비법초 등을 넣은 스테인리스 케이스를 넣었다. 그리고 니타스, 야마모토 시니치, 동행한 멤버의 순서로 괭이로 흙을 덮었다. 매장이 끝나자 그 위에 준비해 두었던 판자를 세워 거기에 어본존을 모시고 독경을 시작했다. 방편품에 이어 수량품에 들어갔다. 일체 세간의 천인 및 아수라는 모두 지금 석가모니불이 석시의 궁을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의 도량에 앉아서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득하셨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런데 선남자여, 나는 실로 성불한 이래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 유탁업이니라. 이 부다가야에서 성도한 석조는 임시의 모습으로서 부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다. 그 법화경 본문 수량품의 문저에 비침된 남묘호랭개교라는 말법의 대법이 월지로 되돌아온 것이다. 바야흐로 그 대법이 우길이 되어 동양을 비춰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량품의 장행에 이어 일연부제 광선유포를 기념하는 기원문을 니타스가 낭독했다. 삼가 종조 니치렌 대성인 성교인 3대 비법초 1권과 또 법화경 요품 1권 및 기념품으로서 대석사의 흙으로 구운 찻잔 한 개를 지금 이곳 가야성의 영적에 삼가 바칩니다. 그 의취가 무엇인가 하면 대저 이 땅은 대성 석존의 시성 정각의 묘역이로다. 법화경을 설하여 근성을 파하고 구성을 세운다 해도 결국 석존은 오백진전 본과 탈익의 교주이니라. 그러므로 영산 호공회 법화경 실력품의 때에 지용의 대사 상행보살에게 수량문저 삼비의 대법을 부촉하여 가로되 1월의 광명이 능히 모든 유명을 제거하듯이 그 사람은 세간에 행하여 능히 중생의 어둠을 멸한다고 우는 그 소리는 엄숙하게 주위에 울려 퍼졌다. 기원문 낭독을 계속했다. 여기에 있어서 상행의 재탄 종조 니치렌 대성인 본지는 구원원초 자수용신 본인 하종의 본불로서 말법의 일본국에 출연하시어 삼비의 대법을 가지고 널리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시도다. 이러한 내용이 이 3대 비법초에 현현함이라. 그렇다면 본인 하종의 불법이 연부에 유포된다는 것은 필정이라고 해야 하리라. 기업문은 저 간요 8번초에 불법 서환을 예언한 어문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지었다. 이 땅 월지국인 인도에 이르러 동양광포의 성구를 달렸으니
문협 치소의 감격은 이보다 더함이 없나이다. 원컨대 본불 니치된 대성인시여 우리들의 미의를 애민하시어 일연부재 광선유포의 대원을 성취케 해주시기를. 1961년 2월 4일. 다시 독경으로 옮겨져 자아계를 독송하고 제목을 불렀다. 월지의 천지에 낭낭한 창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동양민중의 평화와 행복을 마음속으로 맹세하면서 깊은 기원을 드렸다. 내장 의식은 순조롭게 끝났다. 그때 의식을 보고 있던 한 구경꾼이 시니치 일행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추파라고 하는 티벳 민족의 의상을 입고 머리에 두건 비슷한 천을 두른 노인이었다. 노인은 손바닥에 꽃잎을 받쳐들고 일행 앞까지 오더니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꽃잎을 대지에 뿌리고 손을 합장했다. 예기치 않은 산화의식이었다. 지금 여기에 불법 서안의 선구의 금자탑이 세워진 것이다. 신칠은 도다 조세이를 떠올렸다. 그의 가슴에는 은사의 씨가 메아리 쳤다. 구름 사이로 달을 보려 하는 아시아의 민중에게 빛을 보내리라. 이 시처럼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우뚝 솟은 큰 탑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는 스승 도다 조세이에게 맹세한 동양 광포를 완수하는 제1보를 내디딘 것이다. 아시아의 광선유포라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와 매장한 물건들을 다시 파낼 날이 언제가 될지 시니치로서도 추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그의 두 어깨에 달려 있었다. 나는 한다. 결단코 한다. 내가 도중에 쓰러진다면 나의 분신인 청년에게 기탁한다. 나오라. 몇만 몇십만의 야마모토 시니치여. 월지의 태양을 우러러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